입으로 돌아온 문화체육인이야. 마담 보바리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시골 농부 딸로 살기에 세상이 너무 좁게 느껴졌던 공상소녀 엠마는 지루한 일상 탈피를 목적으로 유부남 의사 샤를 보바리와 썸을 타다가 그의 아내가 죽자 혼인하게 돼. 결혼을 통해 화려한 생활과 즐거운 나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따분하고 초라해서 만족이 되지 않았어. 결국 충족되지 않은 욕망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고, 첫 번째는 정신적 불륜, 두 번째는 육체적 불륜을 저지르며 남편을 배신하게 돼. 신물나게 무능한 노잼 남편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심이라 굳게 믿었던 부유하고 매력적인 두 번째 남자와 도망칠 계획을 세웠으나 일방적으로 버림받게 됐는데, 보바리 부인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다시 한번 인물 관계도를 띄워둘게. 자, 그럼 빠르게 입으로 들어가 볼까? 전에도 엠마는 마음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은 적이 많았지만 이번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완전히 무너져. 반년 동안 중병에 걸려 뇌막염으로 고생하다 사경을 헤매게 되는 지경까지 가. 샤를은 이젠 진료를 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아내의 건강만을 염려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 차도가 없고 거의 반송장 상태니까 동네 신부님이 와서 병자성사도 하게 되는데 엠마는 종교적 홀리함을 간절히 원하게 돼. 근데 그 방식이 신부님이 볼 땐 약간 위험한 거야. 갑작스레 신을 맹신하고 황홀경에 빠져드니 다른 쪽이 아닐까 걱정하는 거지. 약간 신내림 받듯이 광적인 상태로 성녀처럼 종교에 매달리는 건 신부님이 볼 때도 좀 지나친 거야. 그게 하느님께 돌아온 죄인으로서의 참회라기보다 고통받는 영혼의 순결한 이미지에만 한껏 들떠 취해 있다는 것을 신부님은 본능적으로 느껴. 하지만 엠마는 과잉된 감정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위험 있는 조언을 건넨다든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참된 신부로서의 역할이지만, 뭔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잘못된 게 있다 느끼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의례적인 태도만 취하고 그저 묵인하고 방관하는 모습만을 보여. 이렇게 엠마는 종교적인 믿음은 또 다른 낭만적인 탐닉이었을 뿐 진정한 마음의 치유나 깨달음을 얻지 못해. 그렇게 신앙도 도움이 되지 못한 거야. 엠마는 로돌프한테 일방적으로 차이고 부정, 현실 외면, 인지 부조화, 분노, 우울, 수용 단계를 거쳤어. 종교적 맹신이 로돌프를 잇는데 도움이 아주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엠마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 이런 아내의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 없는 살림을 또 깨서 샤를은 루앙으로 오페라를 보러 가자고 제안해. 아내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시내 구경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 거야. 엠마는 계속 거절했지만 남편의 간절한 제의에 결국 승낙하게 되고, 샤를은 이런 공연이 처음이라 긴장하며 만발의 준비를 다해. 이들은 루치아라는 오페라를 관람하게 되는데, 무대 위에서는 정략 결혼을 강요받는 주인공 루치아의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펼쳐져. 엠마는 감상에 흠뻑 젖어서 "저건 나야. 내 얘기잖아?" 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게 순식간에 빠져들어가. 비극을 노래하는 테너를 보면서 다시금 불가능한 사랑을 꿈꿔. 또다시 고질병이 도진 거야. 이 사랑 미세, 이 도파민 중독자. 엠마가 그게 완전 과몰입해 있는데 샤를은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옆에서 산통을 깨. "여보,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음악 소리가 너무 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은세 샤를 아저씨, 그 입 좀 제발 닥쳐. 소리가 절로 나와." 문장에서 엠마 미간에 잡힌 주름이 느껴져. 사실 대단한 잘못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엠마의 딥한 감정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맹하고 선량하기만 한 샤를이 안타까우면서도 깝깝스러워. 정말 눈치가 없구나, 정말 둔한 사람이구나 하게 되는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둔탱이 지수가 다우 지수 최고치를 찍듯이 짱구 엄마가 와도 이 아저씨를 못 말린다. 깡, 이럴 거면 그냥 기절해 있어. 근데 소설에서도 나중에는 계속 기절해 있듯이 자빠져 자긴 해. 여튼 엠마는 겨우겨우 맘 잡고 수용 상태에 이르렀는데 뒷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몰취향적인 남편의 또다시 환멸을 느껴. 메비우스 환멸.
1막이 끝나고 아내를 위한답시고 음료 사러 가면서 샤를은 또 부산을 떨어. 그런데 두둥,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했으니 바로 레옹과의 재회는 3년 만이었어. 근데 다시 마주한 레옹은 용빌 시절에 그 수줍 터지던 순수한 애송이가 아니야. 수줍음 자리에는 능글맞음이 들어앉았고 파리 유학생답게 옷차림은 매우 화려해졌고 말투에는 지적 허세가 덕지덕지 묻어있어. 심지어 겉보기엔 로돌프보다 세련된 모습인 거야. 나는 이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오래전 회사에 인턴 자리로 들어왔던 어리버리했지만 곱상했던 남자애랑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예전에는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던 애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비즈니스 마인드 장착하고 나타난 느낌? 한마디로 사회물을 좀 먹고 때가 탄 상태인 거지. 근데 그게 싫지 않아. 뭔가 성장이 느껴지고 큰 회사로 이적하더니 애가 벌끔해지고 이제는 그 곱상했던 얼굴이 꽤나 남자다워져서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거야. 예전에도 썸 비슷하게 있었고 호감이 컸는데 다시 마주하니 마음이 확 동하는 그런 상태랄까? 이 장소, 이 타이밍, 이 기분에 아니 이건 엠마는 레온과의 재회가 운명이라 느껴. 좌식, 이 촌뜨기 녀석이 셀럽미를 장착하고 돌아왔구나. 드디어 내 니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구나 한 거지. 로돌프와의 사랑은 연습 게임이고 내 인생의 본 게임은 레옹이구나. 이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고 You are my destiny. 그대. 그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이어져야 해. 불치병 제발. 하지만 한편으로는 레온과 이대로 엮이면 다시 인생의 망조가 들이닥칠 거라는 걸 엠마는 직감하게 돼. 그래서 굳이 우리는 만나서 안 될 사람들이야 하는 장황한 연설을 써내려가. 엠마 나름대로 도덕적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애를 써. 근데 이게 방어선인지 도파민 잔치를 위한 준비 단계이자 기초 작업인지는 알 수 없어. 편지를 붙여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네. 어찌해야 하지? 어쩌긴 만나야지. 후훗. 둘은 루앙대 성당에서 만나기로 해. 이렇듯 엠마는 불륜 제시도를 종교의 껍데기로 싸서 숭고한 운명으로 포장하려 시도해. 레옹은 정숙한 보바리 부인을 이번에는 반드시 함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껏 올라온 상태였어. 근데 이 누나가 성당에서 만나자네. 거기다 둘만 있고 싶은데 성당 안내인이 눈치 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어. 됐어요 아저씨 하는데 계속 내가 안 됐어 내가 심심해 내 설명 듣고 가. 거의 이 수준으로 찐짜부터. 뜻밖의 방해꾼이 회방을 놓았으나 이들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어. 도망치듯 성당을 빠져나오면서 레옹은 엠마 보고 마차에 타서 얘기 좀 하자 그래. 전과 달리 박력 있게 밀어붙여. 엠마는 어맛 사람들이 보잖아 거절하는데 레옹은 커튼 달린 마차를 대기시키고 어디든 좋으니 계속 달리라고 마부에게 지시를 내려. 레옹은 엠마에게 더는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해. 이런 전에 없던 박력을 목도한 엠마는 달리는 마차 안에서 거절의 편지를 박박 찢어 창밖으로 흘려보내. 유혹의 소나타. 도덕적 방어선은 또다시 박박 찢어진 거야. 마차 안에서 키가리요로 로돌프 때와 똑같이 진도는 순탄대로였어. 엠마는 레온과 만나려면 집을 비울 명분이 필요했어. 뭐라 하지? 거짓말을 골똘히 떠올려. 그러다 아이디어가 하나 번뜩 떠올라. 예전에 배우다만 피아노를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서 샤를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켜달라 부탁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송장이었던 아내가 다시 하고 싶은 게 생겼다니. 샤를은 기뻐서 재정상 불이인 걸 알면서도 아내의 레슨비를 지원해줘. 이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방 하나 잡아놓고 주기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게 돼.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남편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치밀한 조작을 꾸미는데 있지도 않은 가상의 피아노 선생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레슨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내에서 악보를 사오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샤를이 우연히 발견하게 만드는 것 같은 전에 없는 교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이쯤에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
새로운 인물이 중간중간 튀어나오고 스토리가 복잡해지면 헷갈릴까봐 뒤로 꾸역꾸역 밀어놨는데 보바리 부부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야. 실은 파산각이야. 처음에 빚을 지게 된 계기는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 용빌에 도착해서 적적하니까 엠마가 상류사회의 생활 방식을 흉내내기 위해서 동네 포목상에게 비단들 했으며 화려한 액세서리며 고가의 가구나 인테리어 장식 같은 걸 사들이기 시작해. 때마다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엠마의 허영심을 간파한 포목상 뢰르라는 자가 나중에 주세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하면서 외상거래를 유도해. 뢰르의 태도는 귀부인 대하듯이 굽실거리는데 엠마는 일단 대접받는 느낌이 너무 좋고 뢰르는 엠마가 눈 돌아갈 만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셀렉하는데 귀재야. 이게 파리에서 딱 한 점 들어왔는데 이게 요즘 최신 유행인데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세련된 안목을 갖고 계세요. 이러면서 살살 허영심을 부추겨. 이 소비 패턴이 훗날 엠마의 소비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려. 이렇게 빚은 티끌이 쌓여 태산이 되는데 한번 이런 소비에 맛을 들여놓으니 엠마도 점점 씀씀이가 커졌어. 내연남 로돌프랑 바람 피우면서 부유한 그 남자 수준에 맞추느라 사치스럽게 본인을 치장하고 값비싼 선물을 안겼었는데 그간 적립됐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 아내가 이렇게 탕진잼 내럽살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남편은 뭐 했느냐? 샤를은 가게에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 그저 정상적인 지출쯤으로 여기고 묵인했던 거야. 샤를은 원래 부자도 아니었고 첫 번째 아내는 개털에 이사와서 자리 잡느라 이것저것 지출이 많기도 했고 게다가 중내사내 하면서 엠마가 계속 걱정 끼치느라 샤를은 일도 제대로 못했어. 아내 약값에 의료사고까지 치면서 때때로 부모한테 손 벌리고 돈 끌어다 쓰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샤를도 몰릴 대로 몰릴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자기 몰래 진 빚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초반 레온과 미래는 꽤나 낭만적이었어. 재회한 커플의 해우잖아.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어. 레옹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귀한 음식을 먹이고 돈 걱정 없이 팡팡 쓰고 돌아다녀. 그 돈의 출처는 남편에게서 받은 레슨비뿐만이 아니야. 포목상 레르에게 계속해서 빚을 져. 엠마는 이미 로돌프와 미래 시절부터 쌓인 외상값이 상당했어. 하지만 사치와 향응에 이미 절어져서 더 개 큰 소비로 브레이크가 망가져. 본투비 허세남 로돌프에게 버림받았던 엠마에게 파리 허세남이 되어 돌아온 레옹은 완벽한 보상이었어. 하지만 얜 냉혹한 상위 포식자 로돌프가 아니야. 쬐끔 멋부린 애송이 레옹이지. 레옹은 나약한 탐닉자일 뿐이야. 그러니 입히고 닦이고 광을 내도 한마디로 만만한 거야. 레옹이 암만 능수능란한 척 능글맞게 굴어도 로돌프의 찐텐은 비빌 뭣도 아닌 거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허영심 많은 유부녀가 생활이 빠듯한 직장인 연하남을 만났는데 미슐랭 맛집도 가고 싶고 명품도 같이 사러 가고 싶고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싶고 그런데 이 연하남은 자기한테 이런 데이트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여자는 이미 돈 걱정 없는 중견기업 2세이자 날라리 연상남과 진한 불륜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 눈높이가 거기 맞춰져서 자기 계급을 착각하고는 호구 남편 몰래 카드론 땡기고 재산금융 손대고 이러면서 연하남한테 부자 누나인 척 꺼드럭대는 꼴인 거야. 레옹은 엠마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자기 선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만남이 계속되고 그걸 엠마가 너무 원하니까 그녀의 기분, 눈치, 비위를 살살 맞추려 들 수밖에 없었어. 여자한테 돈이나 쓰게 하는 데서 오는 굴욕감도 있고 상대의 재정이 빵꾸 나는 게 느껴지니까 걱정도 되고 자기 돈 태우는 게 아닌데도 레옹은 초조해져서 자꾸 시간 계산을 하려 들고 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엠마는 귀족 커플처럼 당당하고 우아하게 즐기고 레옹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했으면 하는데 이런 계산적이고 약한 모습이 너무 짜치고 어리숙하게만 느껴져. 이렇듯 엠마는 레옹과의 로맨스가 더 특별하지 않게 돼.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별 볼 일 없자 살살 실증까지 나는 거야. 엠마는 정숙함을 진즉에 벗어던지고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서 요부가 돼. 레옹도 자기랑 안 본 한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느끼게 될 정도의 변화였어.
하지만 엠마는 무료한 삶은 죽기보다 싫으니 레옹과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돈 쓰는 만큼 주도권을 잡고 통제하려 들기 시작해. 달달 볶고 애정을 강요하고 집착하고 억지스러운 요구에 응하길 바라고 제멋대로 굴기 시작한 거야. 레옹도 이런 엠마의 불안정한 애정과 강렬한 욕망에 압도당해서 관계에 부담을 느끼게 돼. 돈으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 엠마는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항상 눈이 벌게져서 있어. 여기에 엠마의 심리를 귀신같이 간파한 포목상 뢰르는 기술 하나 쓱 들어가. 남편이 진료 업무로 바쁘시니 부인께서 직접 재정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는 편이 가게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엠마를 살살 부추겨. 특히 샤를의 아버지, 엠마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됐는데 유산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남편 대신 부인이 직접 상속 절차를 밟으셔라. 재산관리 위임장을 받아내라고 종용하게 돼. 아내를 전적으로 믿은 샤를은 유산을 잘 정리해보겠다는 엠마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공증인 기요맹 앞에서 정권을 위임하는 문서에 서명을 해.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파멸의 서막이야. 남편 재산의 법적 대리권을 쥐자마자 엠마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멋대로 처분해. 하지만 생각보다 유산은 시시했고 약간의 토지와 낡은 집이 전부였는데 뢰르의 가머니설에 속아 상속받은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이를 담보로 또 다른 더 큰 어음을 발행해서 기존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또 빚을 져. 왜? 레옹하고 귀족 놀이해야 하니까. 빚을 갚을 기일이 오면 뢰르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서 기존 빚을 덮고 고금리 이자를 붙여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 금융사기고 사금융 방식인 거지. 글러먹었어. 가자 파멸의 장으로. 막장에서는 막장답게 포목상 뢰르는 본격적으로 독촉을 시작해. 루앙의 어떤 사람한테 엠마의 채권을 넘겼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이 직접 악역을 맡지 않고 벤카르라는 대리인을 세워서 갑자기 돈을 갚으라면서 하루아침에 차갑게 돌아선 거야. 그 사람이 당장 돈 갚으라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난 모르죠. 하고 딱 잡아 시치미를 떼는데 엠마는 울고불고 뢰르한테 매달리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하면서 회피해. 엠마는 그렇게 겁박당하고 나서야 무절제한 소비의 후폭풍을 비로소 체감하게 돼. 벤카르라는 인물은 포목상 뢰르가 내세운 바지 사장에 불과했고 뢰르는 엠마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눈치챈 지 오래라 의사 선생님은 잘 지내시죠? 남편분이 알면 곤란할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강도 높은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해. 사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보바리 부부를 보고 아 진짜 대책 없는 인간들이구나. 절레절레하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여튼 궁지에 몰린 엠마는 본격적으로 폭주해. 그동안 남편만 속여왔잖아. 다른 남자들 몰래 만나고 레슨비 떼어먹고 포목상한테 잔뜩 빚지고 시부모 유산 작살내고 그런데 이번엔 남편의 이름과 신뢰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사기를 쳐. 진료비 미납금을 즉시 납부하라는 가짜 독촉장을 집집마다 발송해서 환자 진료비를 강취해. 물론 이렇게 뜯어내도 고리대금을 막기란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몰랑하고 이 와중에도 루앙으로 달려가 레옹을 만나.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 앞에는 법원 집행관이 보낸 압류 통지서가 떡하니 붙어 있어. 24시간 이내 8,000프랑 완납 안 하면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를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아. 마담 보바리의 배경은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30년에서 40년 정도인데 이때 8,000프랑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 이상, 한 10억 정도 생각하면 돼. 중산층의 한 가정을 완전히 파산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인 거지. 현실 감각이 전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재난을 당한 형국이라 압류를 막기 위해 엠마는 거의 액션 영화의 첩보요원처럼 길길이 뛰어다녀. 돈 빌려야 되지, 어디서 빌려야 되는지 감도 안 오지, 남편 피해 다녀야 돼서 난감하지, 아주 똥줄이 타. 엠마의 남편 샤를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빚을 진 것도 유산이 다 날아간 것도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전혀 모르고 천하태평인 상태인데 왕진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없고 압류 서류만 띡 붙어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벙쪄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어.
일단 엠마가 제일 먼저 찾아간 건 정부 레옹이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엠마는 수치심을 뒤로하고 레옹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돼. 애송이 레옹은 완전히 얼어붙어. 규모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야. 엠마에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멍하니 바보처럼 굳어버려. 레옹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해서 거의 공황발작 비슷하게 온 엠마를 진정시키려 드는데, 엠마는 니네 사무실 금고에서 돈이라도 훔쳐오라면서 노골적으로 절도를 종용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레옹을 사정없이 쪼아대는데, 여기서 레옹은 이 여자에게 경멸을 느껴. 이제 너는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닌 자신의 앞길을 막을 무시무시한 여자로 인식하게 돼. 그전까지만 해도 닥달하고 들볶여도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마냥 싫진 않았는데, 이젠 눈깔이 돌아서 이 누나가 너무 무섭고 이 누나의 빚은 더 무섭고, 그래서 결과는 누나 내가 친구들한테 빌려볼게 하고 뒤. 절망에 빠진 엠마는 동네에서 꽤나 방구 좀 끼는 공증인 기요맹 씨를 떠올리게 되고 단걸음에 찾아가. 8,000프랑 전액을 빌리기는 어렵겠지만 3,000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생각해. 기요맹은 배운 사람답게 평소 신사로 정평나기도 했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사람이라 그 신사라면 왠지 무담보 대출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처음에 기요맹은 법률가답게 침착하게 엠마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리고 연민과 이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엠마가 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깔아. 엠마는 그가 말이 잘 통하고 내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돼. 된다 안 된다 확정하지 않고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 같은 말로 희망을 미끼로 내걸어. 이런 상황에서 엠마는 부탁하는 사람, 기요맹은 결정권자의 위치를 갖게 되잖아. 이때 기요맹은 정당한 거래라는 듯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은근슬쩍 성적인 대가를 요구해. 이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라 말을 돌리고 은근히 암시하고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슬며시 밀어보는 비겁한 방식인 거야. 간을 보는 것 같지만 그보다 결정권자의 위치를 앞세워서 좀 더 권위적으로 상대를 겁박하는 건데, 끈적하고 계산적이고 공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듯 최대한 예의를 차리는 말투를 써서 엠마 쪽에서 내가 너무 과민한가 흔들림이 생기게 만들어. 기요맹은 거절당해도 제가 오해했군요 같은 식으로 자기 책임을 지우는 척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야. 당장 중내사내하는 처지에 이쯤 되면 별 대수냐 싶을 수도 있지만 엠마는 사치스럽고 주제를 모르는 거지 사랑을 거래하진 않는 여자라고. 엠마는 이런 치욕을 참을 수 없어. 면전에 극대노하면서 정색받고 기요맹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버려. 믿었던 레온과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겼던 기요맹한테 연달아 굴욕을 느꼈지만 엠마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 최후의 구걸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갔으니 바로 로돌프야. 그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서 거액을 흔쾌히 내주어 이 지옥 같은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님이라 굳게 믿고 그의 저택으로 달려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항상 중심을 잡지 못했던 엠마는 로돌프와의 관계에서 과거의 현실을 내걸었듯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현실을 걸고 진심을 다해 매달릴 작정이었어. 로돌프는 엠마가 꿈꾸던 낭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줄 유일한 존재라 여겼기 때문이야. 다 철진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제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읍소하면 로돌프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발벗고 나서줄 거라 생각해. 왕자는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존재이니까. 로돌프와 마주한 엠마는 처음부터 돈 얘기를 꺼내지 않고 과거 추억들을 자극하면서 로돌프에게 요염하게 다가가. 한때 도피까지 꿈꿨던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그에게서 끌어내려 노력해. 그리고는 여전히 사랑한다면서 냅다 고백을 해. 마지막 기회다 보니 엠마는 신중을 다하는데 로돌프는 뜬금없이 나타난 옛 정부에 대해서 그저 요거 외롭구나, 놀러왔구나 착각하면서 느긋하고 달달하게 화답을 해줘. 철진한 제철과일 취급했던 옛 정부가 제발로 다시 돌아왔는데 문전박대는 귀찮고 모양새가 영 좋지 않으니 일단 들이기는 했어.
여전히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그대로라 권력감을 느끼면서도 이 여자의 감정 패턴은 지루하고 너무 뻔한 거야. 엠마는 로돌프의 느긋한 태도에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도 자신을 향한 다정한 눈빛에 안심하고 경계심을 봉인해제시켜. 이렇듯 긍정의 시그널을 받았다 느낀 엠마는 본색을 드러나면서 애원해. 3천만 땡겨주세요.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로돌프는 나 돈 없는데? 하고 뻔뻔하게 거절해.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 로돌프는 파멸하는 여자에게 단 한 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특히 철진한 과일은 더욱 가치가 없는 게지. 자존심 다 버리고 구걸하러 왔는데 단박에 거절당하니 엠마의 세계관이 완전히 녹아내려. 엠마가 사랑을 거들먹거리며 압박할수록 로돌프는 현실로 밀어내. 엠마는 깨달아.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로돌프가 아니라 로돌프라는 환상이었구나. 엠마는 온갖 저주를 퍼붓고 소리 지르면서 저택을 뛰쳐나와. 구원의 문은 그렇게 굳게 닫혔어. 이미 24시간 최후 통첩 때부터 누구나 결말을 그릴 수는 있지만 막상 엠마의 최후를 목도하게 되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몹시 우울해져. 그녀가 꿈꿨던 낭만적 세계가 현실의 냉혹함 앞에 완전히 짓밟히는 순간들을 보여줘. 엠마는 옆집 약국 아저씨 오메의 조제실에서 비소를 한 움큼 삼키고 최후를 맞이해. 그것도 아주 길게. 보통은 주인공이 독약을 먹으면 이 시점에서 글이 마무리되는데 뇌절, 삼절, 죽게 되는 과정까지 너무 소상하게 써놔서 독자 당황. 그리고 어이없는 게 남편한테 진짜 못할 짓 많이 하고 가잖아. 전 재산 털어먹어, 결혼 내내 속여먹어, 사회적 평판 다 깎아먹어. 근데 죽어가는 과정이 그토록 긴데도 사과 한마디를 안 한다? 참회하고 뉘우치는 게 정석이잖아. 그래야 교훈이란 게 있지. 엠마는 죽어가면서도 남편에 대해 자신의 낭만적인 죽음을 방해하는 지루하고 무능한 인간 취급을 해. 비소 털어넣을 때까지만 해도 안타깝고 먹먹하다가 뇌절 엔딩 진행될수록 괘씸해서 눈물이 쏙 들어가. 세계관 유지 무엇.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꼈는지 진짜 궁금해. 이후에 한 챕터 정도 더 있는데 사과받지 못한 샤르를 보면서 동력을 잃었어. 간략하게 추리자면 샤를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도 슬퍼해. 그래서 에바세바로 관짝을 3겹을 짜는 기행을 벌이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견고한 장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샤를은 남몰래 빚지고 전재산 탕진하고 간 아내일지라도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숭배해. 이때까지만 해도 분류는 꿈에도 몰랐었는데 유품 정리하다가 아내가 항상 소중히 잠궈두었던 책상 서랍 안에서 수많은 연서들을 발견해. 목요일의 남자 레옹, 야반 도주 실패한 로돌프, 서랍 깊숙이 숨겨놨던 로돌프의 초상화, 지긋지긋한 영수증들. 배신당한 걸 알면 극대노해야 정상이지만 우리의 호구 샤를 씨는 내연남 로돌프와의 대면에서도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 돌려 현실 부정 되려 로돌프가 민망해하고 멋쩍어 하는데 극에서 엠마만이 환상을 쫓고 있던 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장면이야. 샤를 역시 아내를 자신의 환상 속에 가두고 있었던 거야.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엠마를 그리워하던 샤를은 정원 벤치에 앉아 엠마의 머리카락과 편지들을 품에 쥐고 그녀를 따라가. 그걸 딸이 발견하게 되고 에휴 참 보바리 부부 딸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사실 할 말이 없어서 안 넣음. 엠마는 딸을 별로 아끼지도 않았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어. 딸은 항상 충성스러운 하녀가 챙겼는데 그 하녀마저도 품싸개 떼이자 모바리 댁에서 값비싼 장신구매 옷들을 전부 훔쳐서 달아나. 샤를이 호라비가 되고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는 꼬질꼬질하게 둘이 지냈어. 엠마는 애초부터 아들을 낳고 싶어 했었는데 딸을 출산해서 실망했어. 딸 베르트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 정말 엠마는 육각형으로 대책 없는 인간이다 이거야. 이후 딸은 부모 모두 잃고 할머니 집에 보내졌는데 할머니도 병세로 가고 친척집 전전하다가 공장에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돼. 극단의 새드 엔딩이지.
사실 마담 보바리에서 보바리 부인의 로맨스나 감정 변화, 에피소드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옆집 약사 오메에 대한 이야기거든? 워낙 TMI 캐릭터다 보니 분량 다 잡아먹는 귀신인데 소설을 중반쯤 읽어가다 보면 플로베르 작가가 상당히 공들인 캐릭터라 느낄 수 있어. 오메는 보바리 집에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건에 불을 지피는 바라지 역할을 하거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 예를 들면 의료사고 때도 오메가 되도 안 되는 장광설 늘어놓다가 귀얇고 댕청한 샤르를 부축에 발생된 일이잖아. 게다가 언론을 이용해 사실을 부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호도하려 들었고, 자기 약방에 있는 비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엠마가 죽었을 때도 본인 커리어에 해가 될까봐 사건을 은폐하려 들기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도 하고, 그걸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기도 하고, 샤를과 세상 둘도 없는 단짝처럼 붙어 다녔는데도 아내 잃고 명예 잃고 돈 잃고 개털된 샤를 보바리와 척지고, 점점 관계를 끊기도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 속물인데도 중요한 건 결국 이 아사리판이 나도 오메는 잘 먹고 잘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승승장구해. 허세쿤의 출세욕만 강한 똥멍청이이지만 국가훈장 받고 잘나가게 된 약사 오메도 새치어로 순진한 부인 꿰어서 금융사기쳐 큰돈 벌게 된 포목상 레르도, 남의 비극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려 드는 위선적인 신사 공증인 기요맹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쾌락주의자이자 냉혹한 포식자인 로돌프도, 자기 안위와 평판에 해가 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비겁자 레옹도, 가만 돌이켜보면 냉혹하고 저질스러운 인물들은 그 누구도 심판받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구에만 매몰된 인물들은 철저히 파멸의 길을 걷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기회주의적으로 살더라도 현실을 직시한 인물들은 생존한다라. 이런 냉혹한 현실을 떠올리니 책을 덮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씁쓸한 뒷맛이 들게 하더라고. 엠마를 죽인 건 결국 사랑이 아닌 자본이었다 라는 점에서도 말이야. 요약. 사랑은 사람을 못 죽여도 자본은 사람을 죽여. 순진한 환상은 허구의 영역이며 타락한 현실이야말로 진리의 영역에 가깝다. 아는 척 키워드 보바리즘. 철학자 쥘드 고티에가 1892년 자신의 에세이에서 처음 정립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낭만적, 고귀한 존재로 상상하며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사는 태도를 말해. 현실 부정과 환상 몰입,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모방 심리, 필터로 보정된 화려한 타인의 일생을 동경하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에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과 같은 SNS에 보여주기식 삶이야말로 전형적인 현대판 보바리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틈새에서 길을 잃은 인간의 슬픈 허영심이라 할 수 있어. 오마주 혹은 영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에서 주인공 테레자가 처음 토마시를 만날 때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로 마담 보바리야. 테레자가 꿈꾸는 운명적인 사랑이 엠마 보바리식의 위험한 낭만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쓰여. 영화 리틀 칠드런. 영화 속 독서 토론 모임에서 주부들이 마담 보바리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 엠마 보바리를 이기적인 여자라고 비난하는 다른 주부들과 달리 주인공 사라, 케이트 윈슬렛은 그녀의 갈망에 공감하며 자신도 불륜에 빠져드는 내용이야. 영화 아브라함의 계곡. 마담 보바리를 90년대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고 영상미가 압도적인 작품이라 추천할게. 실사화. 1933년 장 르누아르의 마담 보바리를 시작으로 보바리 부인은 10차례나 영화화됐어. 그 중에서도 1992년작 클로드 사브로를 연출한 이자벨 위페르 버전의 마담 보바리를 추천할게. 자, 내가 준비한 장황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자면서 들었길 바래. 깨어나면 좋아요, 구독 같은 것 좀 눌러주겠어?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자. 끝.